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학부 출신이고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대로 아트테크놀로지학과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창작집단 라스라고 하는 연극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또한 미디어 아트 랩이라고 불리는 이스트 허그를 이제 이끌고 있는 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주로 하게 되는 거는 공연 계통에서 많이 일을 하고요.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목리 콘서트나 그다음에 판소리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CJ 아지트에서 공연했던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연극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클럽 공연들도 가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포스터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물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무대 작업도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이 수업에 어떻게 이제 그런데 도대체 이 무대와 공연과 도대체 콘텐츠 마케팅이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수업을 준비를 조금 해오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심에 따라 이제 좀 제가 할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제가 할 분량을 좀 다음 주로 밀어놓고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극영화과를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여기도 지금 연극영화과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연극부 출신이고 그 친구는 영화부 출신이래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 영화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화를 원래는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이제 세 학기 동안 영화 2편을 제가 찍었어요. 영화 2편을 찍는데 영화학과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되게 짠 학교여서 이런 거 방송에 나와도 되나? 아무튼 근데 이제 영화를 찍을 때 그 개인 사비를 들여서 영화를 찍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한 학기에 일단 기본팩 많게는 500에서 1000까지 들어요. 본인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 한 편 한 편을 찍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저는 2편의 영화를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고 이제 저는 깨달은 거죠. 나는 연출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연출을 했다가는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에서 과감히 손을 떼요. 과감히 손을 떼고 진짜 연출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만 거의 진짜 많이 했어요. 집안에 틀어 박혀가지고 나는 이제 연출을 하면 안 되네. 난 연출을 하려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집 밖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근데 연출은 하기 싫은데 영화는 하고 싶고 뭔가 나는 어떤 예술가로서의 길은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영화계에서 연출이 아닌 다른 잡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영화 편집일이었어요. 그래서 편집일을 알아보다 보니까 되게 또 VFX나 CG 같은 데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런 걸 배우려고 처음에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거를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에서 배우거든요. 응용미술교육과가 저희 한양대는 미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미술을 배울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 사범대학교 안에 응용미술교육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기초 디자인 수업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 수업이라든지 그런 걸 듣다 보니 이제 제 포지션이 점점 그래픽 디자이너가 돼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어 가면서 근데 돈도 벌어야 되네 라고 하면서 휴학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웹 디자이너가 돼요. 그래서 웹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잠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어떤 벤처 기업에서 스카웃이 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로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UX, UI 같은 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작업을 하다 보니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이게 공식 프로필이라서 공연 관련한 이제 작업들이 위주인데요. 저는 어플리케이션 작업도 하고요, 웹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커머셜 작업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데 SNS 광고 영상 편집을 많이 주로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여러 군데 어떤 그냥 커머셜 작업들을 가끔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프로토타입까지 가는 거를 제가 보통 맡아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신현상 교수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경영학과 분들이 단순히 이런 이제 영상 작업하는 것보다 뭔가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앱 쪽을 조금 가르쳐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아마 여름 때에 개설이 될 수도 있는데 프로토타입 강좌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을 하고 그게 실제로 핸드폰에서 코딩 한 줄 없이 구동까지 가는. 그래서 딱 핸드폰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누르면 어떤 게 동작하고 이런 인터랙션까지 다 가는 이제 단계까지가 코딩이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디자인만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수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이제 공연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아트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커머셜 작업도 하는 이상한 포지션의 사람인데요. 이게 아까 그 수업을 아까 강의를 해주셨던 아슈카 펠로우 분의 대표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대표님의 방식을 저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스터그라고 하는 팀을 꾸렸기 때문이거든요. 이 팀의 안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엔 팀원들이 저랑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금속 디자이너, 그리고 사운드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그래머 이렇게 5명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팀인데 그 안에서 각자 세부로 일들을 나누고 제가 총괄을 하지만 어쨌든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작가가 그리고 그 다음 뭐 무대 디자인에서 금속이나 목재 같은 거 3D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는 금속 디자이너가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운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사운드 디자이너가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분할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작업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팀 작업이.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나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이게 경영대 분들이 팀플을 워낙에 싫어하셔가지고 팀플을 한다라는 소식을 신한상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 아 이거 경영대 애들 다 빠져나가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 팀플도 여러분 잘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오늘 좀 이야기할 건 글자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첫 주차니까 사실 이 안에서 디자이너분은 안 계시죠? 보니까 조금 디자이너일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안 나오셨죠? 오늘 안 나오셨고 나머지는 다 뭐 식품영양, 경제금융 생각보다 개발자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경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디자이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티스트고 디자이너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자 혹은 클라이언트로서 디자이너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디자인의 범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범주는 저는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게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날로그 작업과 디지털 작업으로 나뉘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아날로그 작업은 다시 2D 베이스 작업이냐 3D 베이스 작업이냐로 나뉘어요. 그래서 2D 베이스에는 회화가 있고요. 텍스타일 패턴이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있고 출판이 있고 사진이 있고 필름이 있어요. 필름은 진짜 그 옛날 그 필름 영화 시대의 필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3D 베이스로 넘어가면 이제 도자, 금속, 유리, 목공, 석공 같은 공예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 인테리어가 있고 패션 디자인이 있고 주얼리 디자인이 있고 프로덕션 디자인이 있어요. 프로덕션 디자인은 세트 디자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화의 세트나 혹은 공연의 세트 그리고 혹은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작업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약간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좀 더 아티스트에 가까웠었겠죠. 이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나와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왜 디지털로 나오면서 이들이 아티스트가 아닌 디자이너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아날로그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되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들이거든요.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고 배우는데 굉장히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타일만 보더라도 어떤 되게
괜찮은 어떤 카드 뉴스를 그냥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이 그냥 버튼 몇 번 클릭하면 만들어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과연 디자이너가 만든 결과물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태부터는 뭔가 아티스트보다는 디자이너의 측면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D 베이스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실 회화, 텍스타일 패턴, 일러스트레이션, 출판 사진 다 디지털로 진행이 돼요. 아날로그에서 했던 게.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필름의 영역이 영상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그 안에서 좀 더 세분화가 되고요. 그리고 웹 작업이 있을 거고 디바이스의 UI, UX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게임 작업들이 있겠죠. 이게 2D 베이스에서 이제 어떤 디지털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3D 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요즘 대세로 뜨고 있는 VR, AR, MR이 들어가죠. 이거는 들어보셨죠? VR, AR, MR은 다들? 네. 이게 제 주 전공이기도 해서 지금 석사과정의 주 전공이기도 해서 되게 민감한 아이인데요. 네. VR 만든 사람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애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애는 2D 베이스의 웹 작업 그리고 디바이스 UI, UX 그리고 영상 정도일 것 같아요. 그쵸? 3D 작업까지 넘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3D 작업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그거는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3D 작업에는 일단 모델러가 있어야 되고, 모델링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라이팅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또 이제 스크럽팅 짤 사람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왜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보면, 이제 VFX 팀이라고 해서 걔네가 절반을 차지하는 거 알아요? 영화 엔딩 크레딧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게 파이프라인이 엄청 세분화돼 있어서 진짜 저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를 찰흙처럼 선을 따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찰흙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피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카락을 표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움직임을 표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조명을 받았을 때 저의 어떤 색감을 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D를 디지털 작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전공생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아요. 결코. 전공생들일 경우에도 저는 다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3D를 할 거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일단 제외를 할게요. 이걸 제외를 하면 2D 베이스가 남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갖는 건 웹, 영상, 디바이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출판 정도까지. 그렇죠?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회화를 배우고 싶다 그럼 미대를 가세요. 그렇죠? 미대를 가시는 게 제일 빠를 거고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사실 컴공과와 문의를 좀 컴공과랑도 아니죠. 좀 어쨌든 프로그래머들이랑 문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작업에서 일단 저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총 6주차 안에 아까 보셨죠? 영상, 웹, 디바이스, 그 다음에 디바이스 UI, UX, 그 다음 또 뭐였죠? 출판까지에 대한 내용을 6주 안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업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은 저기 두 개 여러분들한테도 왼쪽인가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두 개잖아요. 클라이언트와 기획자가 여러분들이 결국엔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몇 안 되는 컴공과 분들 혹은 소프트웨어학과 분들은 이제 저 디자이너보다 더 우측에 있는 정말 불쌍한 개발자가 되겠죠. 그렇죠? 저는 개발자분들 진짜 존경해요. 아무튼 개발자분들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이게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이제 여러분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자분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기획자분들은 이제 밥을 먹다가도 뭔가 커피를 마시다가도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렇죠?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럼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막 모집해서 내가 이번에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서비스를 내놓는 거야. 이러면 이제 디자이너는 뭐 만들 수 있겠네. 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어떻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개발자는 그때부터 죽는 거죠. 왜?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하려면 프론트엔드가 몇 명이 붙어야 되고 백엔드가 몇 명이 붙어야 되고 서버가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실제 예로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이제 어떤 운영팀이라고 칠게요. 뭐 운영팀 혹은 인사과에서 이제 사내에 있는 기획자한테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공지사항 같은 게시글 하나만 쓸 수 있게 해줘. 게시판 하나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획자는요, 뭘 하냐면요. 기획자는 이제 이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UI를 짜겠죠. 어마어마하게 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아이디어도 좋은데 이 아이디어도 좋은데 이러면서 팝업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알림 기능이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돼요. 그럼 이걸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들한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능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코딩들이 필요한 거예요. 개발자에게는. 디자이너는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개발자랑 기획자랑 항상 싸우는 거고 제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나중에 뭐 누군가가 하겠죠. 그거는 뭐 제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랑 기획자랑 자 디자이너랑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해야 맞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개발자는 딱 안 되는 건 이거 안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혹은 뭐 만들어 놓고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한계예요.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돈을 더 줘요. 인력을 더 고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게 사실 디자인이거든요. 그냥 누구나 어떤 이제 그게 항상 옳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머릿속에 자신의 미적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굉장히 잘못된 미적 감각을 들이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디자이너는 쓸모가 없어져요. 한 예로 닭발집 광고를 들어볼게요. 자, 닭발집 광고라고 해서 모든 디자이너가 폰트를 빨간 색깔로 쓰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닭발집 오픈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이렇게 광고지에 대문짝만하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닭발집 검색해보세요. 간판의 90%는 빨간색이에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클라이언트는 그런 걸 요구해요. 클라이언트가 그런 걸 요구하고 디자이너는 결국엔 자기의 어떤 디자인으로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결국엔 클라이언트대로 하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결국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됐는데 뭐 이거 디자인비를 내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업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클라이언트를 이제 잘 만나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1차원이거나 2차원이거나 4차원이면 안 된다. 3차원에 현존하는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클라이언트나 기획자분들도 디자이너가 1차원적인 디자이너가 있고 2차원적인 디자이너가 있고 3차원적인 디자이너가 있고 4차원적인 디자이너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만났을 때 가장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건 3차원 클라이언트가 3차원 디자이너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차원 디자인 클라이언트가 4차원의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를 만나봐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클라이언트나 기획자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디자이너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 이게 항상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둘 다 서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로서 출발을 했지만 기획까지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연 기획도 하고 뭐 어플리케이션 기획도 해요. 그러다 보면 저는 그동안 항상 기획자를 무시했던 거예요. 도대체 걔네가 하는 일이 뭔데? 그냥 테이블 작업하고 일정 짜고 그런 거밖에 그런 거 이상 뭘 더 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어쨌든 UI UX 기획자들은 되게 많은 사용자 경험을 생각하고 이게 과연 맨 처음에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살짝의 디자이너로서의 지식 그리고 살짝의 개발자로서의 지식을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만약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기획자 특히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가장 나쁜 기획자도 디자인을 아는 기획자고요. 가장 좋은 기획자도 디자인을 아는 기획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나쁜 기획자는요. 디자인을 아는 척하는 기획자예요. 정말 디자인을 아는 척하는 기획자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만들어서 왔는데 행간이 어떻고 자간이 저렇고 근데 자신도 행간과 자간의 차이를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장 좋은 기획자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을 잘 아는 기획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가 디자인을 잘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아직 디자인을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100% 마스터한 게 아니고 저도 항상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뭐 디자인해서 포스터 디자인해서 가면 수정이 보통 10차까지는 가잖아요. 이제 보통 10차까지는 가고 뭐 final.psd, final psd, 파이널, 리얼 파이널, psd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요. 막 저는 예전에 한 번은 어디였지? 여기 그 중앙대분에는 안 계시죠? 중앙대에서 한번 책자 작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클라이언트분이 진짜 깐깐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때가 정말 저는 진짜 울면서 플리즈 리얼 파이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적었던 적이 있어요. 파일명.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 디자인을 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디자인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사실 이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영대 분들이라서 사실 이제 제가 다 알거든요. 제가 2번 수업을 이미 해봤잖아요. 2번 이미 수업을 해봤는데 이제 막상 들을 때는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할 거야. 나 이제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 마스터 해가지고 여행 영상도 막 찍고 이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딱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모든 걸 잊고 저와 연락을 끊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노력을 할 바에는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좋은 이제 외주 작업을 디자이너인 저에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어쨌든 맛보고 디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수업 시간 때 가르쳐 드릴 거는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전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모든 걸 가르칠 수는 없어요. 6주 안에. 그래서 되게 그냥 맛보기가 될 거고 되게 한번 해보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캐치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디자이너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출발이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디자이너한테. 작업을 할 때, 자, 이번에 작업할 아이는 1차적으로 웹에서 오픈하고 2차적으로 현수막에서도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로 작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되게 전문적인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전문적인 용어들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 대화처럼 쓰이는 거예요. 벡터든 비트맵이든 산세리프든 세리프든 1920, FHD, UHD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캐치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이것 봐라. 이번 기획자 좀 괜찮은 기획자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벡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하자면 여기서부터 아마 지난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못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저와 눈이 마주치는 모든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쵸? 기억을 하실 거라 믿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벡터랑 비트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뭔진 정확하게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
그쵸. 이번에 좀 많아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벡터랑 비트맵은 둘 다 어떤 파일을 만드는 형식이에요.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형식이고, 이제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니터 화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모니터 화면이? 그쵸.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로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맨 처음에는 이런 어떤 그냥 선으로 보이지만 이거를 끝없이 확대를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점이 되죠. 그쵸? 점이 되면서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보통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비트맵 방식을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죠. 뭐 포토샵에서든 아니 뭐 사진 작업을 할 때든 뭐 이런 비트맵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 방식은 뭐냐? 벡터는요, 함수예요. 함수. 컴퓨터가 계산하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알면 쉬워요. 어떻게 알면 쉽냐면, 이것도 야매라서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는 게 조금 두렵긴 한데, 이제 A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때 이걸 벡터 방식으로 표현하려면 이것들을 꼭지점들을 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선분을 하나 그어 라고. 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확대를 해도 어때요? 점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깔끔한 선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웹에서 작업을 하면 보통 어떤 경우가 흔히들 생기게 되냐면요, 이제 기획하시는 분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만한 포스터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따만한 포스터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분명히 저한테 이거를 웹에서만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쵸? 웹에서만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웹에서만 사용할 용도로 비트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이따만한, 자, 여기 높이 9m, 가로 3m짜리 현수막을 뽑겠대요. 이 그림을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작업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건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는 수준이 돼요. 다 깨져요. 다 비트맵으로 만약에 저걸 확장하잖아요. 다 이렇게 점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벡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벡터 방식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진 작업을 베이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벡터가 이제 되게 좋은 아이인데 짜증이 나는 경우가 뭐냐면, 사진 같은 경우, 사진은 되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어떤 컴퓨터가 함수로 제 얼굴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게 제가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게 이제 어찌됐든 사람의 피부에는 되게 많은 색상들이 있고, 되게 머리도 조명에 따라서 색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컴퓨터가 처리할 수가 없다고요, 함수로. 그래서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의 이미지일수록 보통 비트맵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포스터에 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벡터를 버리고 비트맵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 이거 자체에 대한 해상도 자체를 되게 높여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해상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높여서 작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일일이 조금 체크를 하는 버릇을 나중에는 좀 들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들이시면 가장 좋고, 특히 인쇄를 하실 때. 왜냐면 이제 제가 어시스턴트들한테도 맨날 화를 내는 게 이건데, 이제 맨 처음에 디자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포토샵을 키거나 한글 파일을 키거나 뭐 어쨌든 그림을 만진다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진짜 크리티컬한 거예요. 이런 거 하면은 진짜 혼나야 돼.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사진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막 글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사진을 한글에서 넣었는데 이 사진을 크기를 이동하고 싶어요. 크기를 뭐 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는지. 자, 이런 사진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여기에서 이만큼만 확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미지가 뚱뚱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똑같은 걸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전 예전에 한번 오씨가 그래가지고 진짜 막 소리를 질렀지. 이제 아무튼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짓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제 뭔가 확대를 할 때는 가로와 세로 비율을 맞춰서 늘리고 만약에 여기서 잘라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를 이 정도 크기로 늘린 다음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디자인 작업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지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다. 근데 이거를 디자이너한테 가져가지고 아 이게 시안입니다. 이러면 디자이너가 이제 종이를 던지죠. 그래서 그런 실수가 하나가 있고 근데 이 실수는 근데 좀 이제 크리티컬해서 사실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이 눈이 있으면 사실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이미지 하나를 복사해 와요. 인터넷에서 이미지 하나를 복사를 해. 자, 어떤 주소에서 이제 이미지를 복사를 해요. 근데 이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서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복사를 했다 칠게요. 자, 우리가 모두 아는 핀터레스트. 그 핀터레스트. 아름다운 이미지가 총망라돼 있다는 그 핀터레스트예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디자이너들이 쓰는 서치 도구고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있는 데니까 여기 있는 이미지는 뭐든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핀터레스트에도요, 사실 작은 이미지들은 엄청 많아요. 그들의 이미지의 어떤 디자인은 되게 좋을 수 있어도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은요, 거의 대부분 72 dpi예요. 그게 해상도가 되게 낮은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애를 인쇄할 목적으로 가지고 와서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디자이너한테 이제 어떤 파일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디자이너한테 이거 웹용 파일 맞죠? 이거 출판용 파일 맞아요? 이거 인쇄용 파일 맞아요? 이거 웹용 파일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막 받고 막 인쇄소에 넘겼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벡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보통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파워포인트도 부분적으로 벡터 방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영상 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플래시가 벡터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리프 타입과 샌세리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모바일에서 사용할 아이니까 폰트는 샌세리프를 메인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예전에 실제로 한번 이렇게 들었었어요. 이렇게 듣고 되게 좀 놀라면서 세리프는 절대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리프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로는 이제 획을 이야기해요. 삐져나온 획. 그래서 이 S에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쵸? 근데 이쪽 이쪽에는 없죠. 그래서 산즈라고 하는 표현이 프랑스어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간단해요. 획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한국 글꼴로 치면 세리프 타입은 어떤 타입이겠어요? 명조체. 그리고 산세리프는 고딕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세리프 타입이랑 산세리프 타입이랑 쓰는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적인 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출판용으로 나온 애예요. 그래서 출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는. 근데 이런 산세리프가 이제 모바일이나 혹은 웹용으로 가게 되면서 얘네가 모니터가 어찌됐든 인쇄는 정확하게 찍히지만 모니터는 어쨌든 작아지잖아요. 그게 그 웹 디바이스나 이런 데는. 그러면서 이 세리프를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너무 작아져서 사람들이. 그래서 산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웹용으로 더 적합한 폰트다라고들 알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걸 많이 섞어서 쓰죠. 일부러 더 좀 주목시키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캘리그라피랑 같이 엮어서 이제 그 타일에서 이야기할 때 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폰트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거기 보면
그 타일이 산돌이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산돌에서 나오는 폰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영상에서 삭제를 해야겠지만 산돌 러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산돌 러블리 폰트 못 봤죠. 예전 이게 어떤 이게 그게 러블리 폰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폰트예요. 근데 이제 전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폰트 제작자분의 폰트 디자이너분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폰트를 만들었겠지만 되게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제가 쓸만한 폰트들을 그때 이제 가서 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뭐 편집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산돌 써요. 저도 여러분들 산돌 쓰고 있습니다. 산돌 되게 좋은 곳이에요. 산돌 네오고딕 시리즈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라서 저도 산돌에 매달 한 5만 원 정도씩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상 작업이어가지고 그 이게 생각난 김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여러분들 폰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조심스러우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지난번 수업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여러분들 폰트 저작권 개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경영대 분들이라서 이런 걸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폰트 회사가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폰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자기네 주장으로 1차 저작권, 2차 저작권, 3차 저작권까지 나뉘어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어떤 폰트를 샀어요. 어떤 고딕체 같은 걸 샀어요. 자, 난 이제 이걸 샀으니까 이걸 마음대로 써야 돼. 써도 돼.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산 건 1차에 해당해요. 그래서 1차는 인쇄물 혹은 뭐 웹용 이미지 정도예요. 그럼 2차는 뭐냐? 모든 영상물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영상물에 대한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작업할 때는 저걸 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뭐 그렇고요. 그리고 3차에는 인베디드 되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폰트를 이 폰트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더 큰 금액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걸 뭐 알아보기도 힘들거니와 우리 같은 영세한 애들한테 이제 막 따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을 때는 항상 영리적인 목적에도 사용이 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받으셔야 되고 보통 제가 추천하는 폰트는 이제 그 구글에서 나온 본고딕 시리즈나 본명조 시리즈라고 있어요. 걔네가 이제 구글에서 아예 이제 프로젝트로 역시 이제 우리의 구글이 이제 일을 또 해낸 게 이제 본 시리즈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언어를 한 폰트로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고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영어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어, 뭐 프랑스어 그런 식으로 일본어, 중국어까지 쫙 있어요. 하나의 폰트로. 되게 대단한 애들인 거죠. 그게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한 폰트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든 무료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디자인 작업할 때 본고딕이나 본명조를 되게 많이 쓰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돈이 좀 있다. 내가 금전적으로 쪼달리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요즘은 그 서비스 자체가 폰트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폰트 여러 개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받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산돌에서도 그렇게 나온 게 산돌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400개 정도의 폰트를 한 번에 그냥 통계학으로 해가지고 기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학생은 되게 쌀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양대에서도 몇 번 그거를 이제 무료로 계약을 해가지고 몇 명한테 이렇게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단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영리로 써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최종 아웃풋은 1920인데 소스는 4K로 촬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가끔 가다가 해요. 이거는 이제 촬영 이야기인데 그 위까지는 약간 좀 이제 디자인, 그 그래픽 디자인이나 편집 디자인적인 이야기였다면 그 아래쪽은 이제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촬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하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야 나도 파워포인트 좀 여러 번 써봤고 나도 디자인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까이 거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팀이 붙어야 되고 좀 컬 나오려면 조명팀 붙어야 되고 연출팀 붙어야 되고 사운드팀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계약을 할 때 1920이냐 4K냐 이런 것들이 되게 금액적인 차이를 많이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이게 1920이랑 4K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막 엄청 여러 개가 있죠. 이게 지금 사각형들이 화면 사이즈예요. 되게 많은 화면 사이즈들이 있고 이 화면 사이즈들의 포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딱 요 정도, 4개 정도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애, 이 1280 곱하기 720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 모니터 상에 그 이미지에 가로로 몇 줄? 720개의 줄 그리고 세로로 1280개의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이 총 몇 개가 생겨요? 1280 곱하기 720만큼의 픽셀 개수를 갖는 거예요. 이게 HD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가 보통 영화를 다운받으면 있는 게 1920, 1080이죠. 그래서 얘가 풀 HD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쿼드 HD 그리고 울트라 HD라고 하는 4K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획자들의 가장 큰 실수 뭐냐? 이제 하도 요즘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4K, 4K, 야 4K, 4K, 4K 이제는 8K까지 그렇죠? 쿼드 울트라 HD라고 하는 것까지 생겼는데요. 정말 4K는요, 제가 정말 혐오하는 사이즈기는 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이즈고, 4K는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나중에 편집할 때 보잖아요. 4K 편집하려면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신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저는 4K에서 찾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FHD의 4배예요. FHD의 4배의 영상 소스를 작업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원래 알려줘야 되는 건데 영상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엔 여러 장의 사진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1초당 24장의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1초당 24장의 사진이 휘리릭 하고 지나가면서 1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상이. 근데 그런 영상 24장짜리를 이 사이즈로 작업해요? 그러면 컴퓨터가 버티겠어요? 못 버텨요. 절대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4K로 작업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제가 보통 4K로 작업해주세요 라고 이제 견적을 받으면 저는 풀 HD 견적에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넣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정도의 가격이 진짜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업계 표준은 풀 HD예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UHD 보잖아요. 풀 HD랑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UHD가 의미가 있는 건 모니터 크기가 진짜 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업계 표준은 풀 HD이고 풀 HD만 돼도 충분히 아름다운 영상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계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UHD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그런데 제가 아까 위에서 보시면 근데 최종 아웃풋은 1920인데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1080 필요하겠다. 오케이 FHD까지 가겠다. 알겠어. 근데 왜 소스는 4K로 촬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면 소스가 4K면 이제 편집할 때는 1920으로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 소스가 4K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920 사이즈가 요만해요. 그쵸? 이게 편집된 화면이에요. 그럼 4K를 여기다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한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죠, 영상을.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트랜지션 효과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그 다양한 화각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뮤직비디오에서 이 기법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뮤직비디오를 4K로 촬영을 해놓고 1920, 1080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막 뮤직비디오 보면 되게 현란하잖아요. 막 확대 막 팍팍팍팍 되고 막 펜 막 움직이고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편집 기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최종 아웃풋은 1920인데 소스는 4K로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아마 한 금액을 1.5배 정도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4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한 번 그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수업 때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활약하진 않아도 디자이너와 대화할 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좀 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한양대 분들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한양대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대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다른 대학, 뭐 예를 들면 홍익대학교 분들이 이제 홍익대학교 분이 이제 팀플을 하는데 막 시각디자인과 애가 붙었어. 그럼 이제 시각디자인과 애는 이제 존나 무시하겠죠. 막 엄청 무시해요. 막 그런데 이제 근데 나 이번에 작업할 건 벡터로 작업하는 게 어때?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면 이제 시각디자인과 하고 벙찐다고요.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좀 이제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단어나 아니면 이제 대화를 하는 방법, 아니면 작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진짜 회사에 나가서 작업을 하실 때 견적을 보실 수 있게 돼요. 어떤 회사에 아웃풋을 줬을 때, 이제 어떤 외주를 줬을 때 견적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크게 이제 기획단에서 이제 크게 애를 먹는 게 견적 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각 회사마다 견적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1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다 그러고 어떤 회사는 1000만 원은 드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게 다른지.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가 꼭 오른 것도 아니고요. 1000만 원짜리가 꼭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퀄의 영상을 뽑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수업에.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6주 동안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아무튼 다음 주에 팀이 정해지고 그러면 다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어떤 컨텐츠를 카드뉴스로 만들고 어떤 컨텐츠를 동영상으로 만들겠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4주 동안 저랑 작업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메일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한번 드리면서 이 자료랑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저녁 6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